안녕하세요.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중등특수 기출 해설 강의를 통하여 선생님들과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기출 답안에 대한 예시 답안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중등특수의 경우에는 기출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 유아초등특수에서 출제가 됐던 기출 제재들이 다시 한번 같은 해에 출제가 되는 경향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학년도를 준비하시는 중등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중등 임용이 치러지기 이전에 치러진 유아특수와 초등특수에 해당하는 기출 제재들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출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강론서라고 하는 출제 근거를 찾아보니 거의 원서에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선생님들이 보지 못했던 혹은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던 이런 제재들을 가지고 문항을 이제 만드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항을 출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출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굉장히 명료한 답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실 건데요. 제가 1번 문제를 해설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께 자료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인강에 모두 업로드를 해드릴 거니까 선생님들이 자료를 보시면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이 해설 강의에 대한 출제 근거를 제가 타이핑한 자료들과 그 다음에 제가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들을 적은 자료가 하나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는요. 기출 용어집이에요. 그래서 그 기출 용어집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23학년도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기출로 나왔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제재들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 어딘지 이것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23학년도 기본 이론부터 선생님들이 중요한 내용들 기반으로 좀 차근차근 이해와 암기를 반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의사소통이 예전에는 굉장히 문항의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날에 땡땡 중학교에서 사용한 장애인의 교육의 자료이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를 쓰고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괄호 안에 들어갈 명료와 전략을 사용한 대화의 예를 한 가지 쓰시오 라고 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단답형으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명료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고 이에 해당하는 예시를 써라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자,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말의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언어적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준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준언어적 요소는 그 말에 첨가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에 의존해서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언어적 요소에 해당하는 예시는 리듬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세, 그 다음 운율 등의 예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비언어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비언어적 요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언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아닌 측면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뭐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몸짓 등을 우리가 비언어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대답과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언어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언어의 사용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과 몸짓으로 대답하고 표현합니다. 상징과 그림 카드를 눈으로 응시하거나 손으로 가리켜서 대답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비언어적인 요소로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다. 답변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점 볼게요. 음성 출력 도구를 사용해서 대답하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음성 출력 도구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말로써, 언어로서 대답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음성 출력 도구,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AAC가 있겠죠.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라고 하는 음성 출력 도구를 사용해서 대답하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어떻게 하면 장애가 있는 친구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점, 친구의 표정과 몸짓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표정과 몸짓에 대답이 그리고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표정과 몸짓을 많이 사용해서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역시 이 두 가지에서도 비언어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의사소통을 사용해라 라는 말로 들어가 있죠. 세 번째, 쉬운 낱말을 사용해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해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장의 길이는 짧은 문장으로 그리고 속도는 평소의 속도보다 천천히 말해주어라. 낱말도 낱말의 수준도 쉬운 낱말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쉽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주고 있는 이유는요. 의미 전달 측면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이라고 한다면 의미 전달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기억 볼게요. 준언어적 요소를 사용하여 말해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준언어적인 요소는 말에 첨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준언어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예시, 방금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율, 강세 등을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친구가 바로 대답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의 반응을 잠시 기다려주자. 이거는 이제 2차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하실 때에도 교사가 질문을 하고 바로 학생의 반응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가정하지 말고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반응을 잠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시 상호작용을 할 때,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때도 질문을 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대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잠시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유의점이 또 들어가 있죠. 자, 친구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때, 자, 친구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또는 불분명하게 발음을 했을 때 이랬을 때 우리가 알아듣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명료하게 말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명료와 요구하기의 예시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다 찾았네요.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거 한 가지를 쓰셔야 되니까 리듬, 운율, 강세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료와 요구하기에 해당하는 예시를 하나 써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렇게 선생님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 탑재해드린, 업로드해드린 자료를 좀 보시면 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답안, 예시 답안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해설 자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해설 자료는 고은 교수님 강론서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와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그 출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설 제목을 보시면 교사의 언어 자극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언어 자극 전략에는 확장이나 확대, 교정적 피드백부터 우리가 자기 수정까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이외의 기타 전략으로서 우리가 명료와 요구하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명료와 요구하기는 아동이 잘못 발화한 부분에 대해서 반복하거나 재형성하도록 요구하는 피드백이다라고 들어가 있죠.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답안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아동이 말한 메시지를 좀 더 명료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아동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둘째는 의역하기라고 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의역하기는 아동의 말을 듣고 교사가 이해한 대로 네가 말한 것은 이러이러한 거지 라고 다시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의역하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기타 전략에는 이제 명료와 요구하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초언어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유형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초언어적 피드백은 오류를 올바른 형태로 직접 제시하지 않고 올바른 형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원래 발화해야 되는 단어가 고래인데 이 학생이 상어로 발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야, 틀렸어, 이건 고래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래라고 하는 올바른 정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이끌어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시로는요. 아동이 어른에게 이거 줘 라고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어른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정반응을 이끌어내는 발화로 지금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발화를 유도하는 전략으로서 발화를 유도하는 전략으로서 초언어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까지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 제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영역 중에 하나인데 문제 자체가 근데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자, 다음은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 제시한 인간 기능성의 개념적 틀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자, 첫 번째 요구하는 상황이 나왔네요.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 단답형으로 쓰는 것을 요구했고요. 두 번째로는 밑줄 친 니은에서 미음 중 틀린 것 한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는 문제였어요. 고쳐 쓰는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정하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자, 이런 수정하시오 라는 문제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있는 문장 그대로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시면서 틀린 부분만 바르게 고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에서 물어본 문제 한번 볼게요. 괄호 안에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기억을 보니까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 기능성 개념적 틀에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5가지의 다차원, 차원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 외의 개인적인 요소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다차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기능성은 5가지인 측면인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자, 이 5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별적인 지원,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을 하게 됐을 때 그 인간의 기능성은 향상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과 인간의 기능성을 보시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화살표가 표현이 되고 있죠. 첫 번째 점부터 보겠습니다. 지적 능력은 추론하기, 계획하기, 문제 해결하기, 추상적 사고하기, 복잡한 아이디어 이해하기, 빨리 학습하기, 경험을 통한 학습하기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신 능력이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지적 능력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학습하기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신 능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문장이고요. 자, 두 번째 점 볼게요. 적응 행동의 평가는 매일의 일과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 개인의 최대한의 수행에 기초한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요, 최대한의 수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학생의 전형적인 수행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 볼게요.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정의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 측면에서의 건강, 사회적 관계에서의 건강, 이런 것을 정의한다. 개인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자,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직접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은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상호 관련된 조건을 의미하는데 환경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들께 인간의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5가지 차원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5가지 차원은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개인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맥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공통된 용어, 이 밑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마지막 차원도 우리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미음 중 틀릴 거 한 가지를 찾아 기호와 함께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디귿으로 찾아주시고요. 동일하게 다 써주시면 됩니다. 적응 행동의 평가는 매일의 일과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 개인의 전형적인 수행에 기초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최대한의 수행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수행에 기초하는 것이 적응 행동의 평가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우리 해설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해설자료에 보시면 이제 제가 예시 답안 적어드렸고요. 인간 기능성의 개념적 틀이라고 하는 거 보시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 16년도 중등특수 A형 3번 문제를 변형된 문제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간 기능성의 개념적 틀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차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능력은 일종의 일반적인 정신 능력을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추론하기, 계획하기, 문제 해결하기, 추상적 사고하기, 복잡한 아이디어 이해하기, 빨리 학습하기 및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기를 포함한다. 그런데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반적인 정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응 행동 보겠습니다. 적응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 의해 학습되고 수행되는 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적응 행동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요. 일상생활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산을 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의 개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가를 즐기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학습되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유형을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적, 두 번째는 사회적, 세 번째는 실제적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응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겁니다. 적응행동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네 번째 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응행동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매일의 일과와 변화하는 상황 동안에 한 개인의 최대한의 수행이 아닌 전형적인 수행에 기초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최대한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누구나 일반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에 기초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적응행동의 평가로 보겠다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B를 한번 볼게요. 적응 기술의 제한성은 자주 다른 적응 기술, 즉 적응 기술의 제한성이다라고 한다면 적응 기술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주 다른 적응 기술 영역들에서의 강점과 공존하고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적응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약점과 강점이 공존하고 있다, 함께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적응 기술들에서 한 개인의 강점과 제한성은 개인의 동년배에게 전형적인 보통의 지역사회 환경들의 맥락 안에서 기록되며 개인의 개별화된 지원 요구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응 기술들이 그 개인의 동년배 문화 맥락 안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한 개별화된 지원 요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약점을 보이고 있는 개사실 중에서 개념적인 적응 행동 기술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 요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건강 보겠습니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로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 있게 되죠.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참여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는 사회적 생활 영역들에서 실제 활동들에서 사람들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실제 활동들에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참여라고 보겠다. 자, 참여는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참여는 가정생활, 직업, 교육, 여가, 그 다음에 영성적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 역할들과 상호작용들을 의미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역할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맥락을 한번 볼게요. 자, 맥락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적 삶을 사는 상호 관련된 조건들을 묘사하게 되는데 이 매뉴얼에서 사용된 맥락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수준들을 포함하는 생태학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태학적 관점은 선생님들 정서행동장애에서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생태학적 관점은 미시,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이렇게 5가지 체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시체계는 이 학생이 직접적으로 서로 경험을 하고 있는 환경을 미시체계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혹은 옹호자들을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사회적 환경을 미시체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육 혹은 훈련 서비스 혹은 지원을 제공하는 이웃, 지역사회 혹은 단체들 즉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를 우리가 중간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개인의 문화, 사회 더 많은 인구, 국가 혹은 사회 정치적 영향의 포괄적인 패턴들을 거시체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외체계가 빠져 있죠. 자, 외체계 같은 경우는 학생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의 직장 이런 것들이 외체계에 해당이 돼요. 형제, 자매들의 학교 이런 것들.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을 하고 왔는데 이 아이를 돌볼 힘이 없어요. 이 아이에게 지금 에너지를 쏟을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가 지금 진을 빼고 힘을 빼고 온 영향을 미친 것은
자신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동에게 지금 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공받게 된 거잖아요.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직장이 이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시간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제 누구나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체계인데 그 체계가 시기에 따라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겠다. 그래서 동생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아 특수에서 교직 논술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아동의 출생이, 동생의 출생이 이 A라고 하는 학생의 정서 발달에 그리고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에 동생의 출생이 됐을 때 동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아동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성숙이 된 상태에서 동생이 출생이 됐을 때 동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동생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의 체계에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지금 애착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동생이 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동생을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동생이 나의 사랑을 뺏어갔다. 이렇게 이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독립성이 생기고 15살 중학생이 됐을 때 동생이 발생을 했다. 동생이 출생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 동생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동생의 미운 대상이 아니라 나는 이 동생을 돌봐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대상으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체계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점 보시면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요소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가지고 보면은요, 출처책은 박승인 교수님께서 AIDD라고 하는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 협회에서 이 지적장애 학생들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출간한 책이 있어요. 영어 원서인데 그 영어 원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책입니다. 지적장애의 정의, 분류 및 지원 체계라고 하는 책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문제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3번 문제로 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아까 16년도 중등 기출문제를 좀 확인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개념적 틀을 통해 지적장애를 이해할 때 강조되는 점 2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런 다차원적인 틀, 다차원과 그다음에 지원과 인간 기능성 이 3가지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은 3번 문제를 펼쳐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외우셨냐, 외우시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리다. 그리고 맞다 이렇게 채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외웠다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도 선생님들이 실수를 많이 하실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땡땡 중학교에 전입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원을 위해 작성한 협의의 자료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라고 들어가 있네요.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지원 계획, 배경 및 안건을 볼게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본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전입을 했습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고 일반 학교들만 있는 학급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전학을 왔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본교에서 준비해야 할 교육 지원 내용과 방법을 협의했다. 여기에서
근거는 이제 법과 시행령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육 지원 내용과 방법을 협의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선생님들이 유추할 수 있는 조항이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이라고 하는 조항도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안건을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과정의 조정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안건은 교육과정 제20조와 관련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밑에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나와 있는 조항을 보니까 이 문제는 교수님들이 너무 쉽게 출제를 하셨어요. 사실 이 조항을 외웠냐 외우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제20조 같은 경우는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제2항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그 다음에 주체를 빈칸으로 두고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장의 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제2항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부분은 주체라고 선생님들이 보시는 게 더 좋겠네요. 주체라고 적어볼게요.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동그라미 기억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자, 우리가 아까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고려해야 될 사항은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 요구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고려 요소들도 선생님들 잘 봐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의 장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특수교육기관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특수교육기관인 특수학교의 장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일반 학교의 장인데 특수교육 대상이 배치된 일반 학교의 장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한다라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과정의 재구성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초등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주제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거고 중등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법 조항을 외우고 있느냐라는 측면이었죠. 두 번째 안건 볼게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 지원에 대한 인력을 요청을 할 건데 이때 인력 요청에 관련된 내용은 시행령을 근거로 보겠다. 제2항 한번 볼게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반 학교에 배치한 경우에는 니은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 지원 인력을 요청을 할 때에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그 학교를 방문해서 학습을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좀 바꿔보면 순회교육 실시해라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반 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자, 어디에서 근무하는? 그렇죠.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특수교육 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해서 학습을 지원해라. 그래서 지원 인력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다음은 중도중복장애 학생 A에게 신발 신기 및 신발 정리하기를 지도하기 위해 특수교사가 작성한 지도계획의 일부이다 라고 들어가 있고요. 기억에 해당하는 지도 전략을 쓰고
밑줄 친 니은의 촉진 유형을 쓰시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행동수정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촉진의 유형을 써라 라고 문제가 출제가 돼서 굉장히 난이도 자체는 하수준의,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굉장히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또 유아특수하고 그 다음에 초등특수에서 시각적 촉진이라고 하는 것이 유형으로 쓰는 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몸짓 촉구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서 도움 증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용암 측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촉진 유형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유아특수 문제였지만 촉진이라고 하는 제재를 가지고 올해 유아특수와 초등특수에 모두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발 신기예요. 자, 신발 신기를 할 건데 과제 분석을 실시한다라고 들어가 있네요. 과제 분석. 그리고 찍찍이가 부착된 신발을 신는 것에 대한 과제 분석이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런 과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복잡한 행동에 대해서 세세하게 과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과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지를 입는 것도 우리가 단계별로 세세한 행동들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과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신발을 신는 것에 대한 과제 분석을 5단계로 시행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도 방법을 볼게요. 지도 방법을 보니 교사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미리 해준 상태에서 학생 A에게 5단계의 과제를 제시했다라고 들어가 있죠. 자, 교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먼저 수행을 해주고요. 학생에게 지도가 먼저 들어간 부분은 5단계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학생 A가 5단계의 행동을 습득하면, 자, 5단계를 지도하고 5단계를 학생이 습득했다라고 들어가 있죠. 자, 습득을 하면 교사가 3단계까지를 미리 해준 상태에서 4단계의 과제를 지도하고 학생 A가 5단계를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이제 5단계는 이 학생이 할 수 있으니까 교사가 1, 2, 3단계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바로 4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학생이 스스로 수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학생 A가 4단계 행동을 습득하면 교사가 1, 2단계까지, 2단계까지를 미리 해준 상태에서 3단계의 과제를 지도하고 학생 A가 4단계와 5단계를 수행하도록 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지도한 거는 이제 3단계 신발의 발넣기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해요. 자, 이걸 지도하기 전에는 미리 교사가 1, 2단계를 미리 수행을 해준 상태죠. 그리고 3단계를 지도를 하고 이제 학생이 스스로 수행을 하는 것으로 4단계, 5단계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볼게요. 중략을 했네요. 자, 2단계의 행동을 습득하면 교사가 1단계 과제를 지도하고 학생 A가 2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수행하도록 했다. 자, 2단계 행동을 습득하면 이제 1단계를 가르칠 거고요. A가 2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스스로 수행하도록 했어요. 최종적으로 학생 A가 모든 단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들어가 있죠.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교사가 과제 분석한 단계들을요. 과제 분석한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역순으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과제 분석을 하고 가르치는 순서가 역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후진형 행동 연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진형 행동 연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후진형 행동 연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전진형 행동 연세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5단계부터 수행을 지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지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진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행동연세에서는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죠. 전체과제 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전체과제 제시법은 학생이 모든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 단계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지도해 주는 것을 전체과제 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행동 연세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것이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과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제 분석한 것을 순차적으로 지도하는 전진형이냐 아니면 역순으로 지도하는 후진형 행동 연세냐 그리고 순서에 초점을 두어서 가르쳐야 되는 전체 과제 제시법이냐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발을 정리할 겁니다. 학생 A가 신발장에 자신의 신발을 넣을 수 있도록 신발장 위 벽에 신발을 넣는 순서를 나타내는 그림을 붙여 놓았네요. 자, 그림이나 사진이라고 하는 단서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시각적 단서, 시각적 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단서를 제공해서 학생의 정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각적 촉진, 시각적 촉구 다 같은 말로써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겠는데 문제 자체에서는 이제 촉진의 유형을 써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시각적 촉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제가 드린 해설서 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페이지를 보시면 위계적 촉진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 있게 돼요. 자, 위계적 촉진 체계는 교사가 학생의 반응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촉진만을 제공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정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촉진이라고 하는 단서,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최소에서 최대로 그리고 최대에서 최소로 지원적인 위계적 촉진의 유형을 나타낸다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개입을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가장 큰 것으로 그리고 가장 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것으로 위계적으로 촉진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최소 최대 촉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단서를 주는 개입의 정도가 가장 작은 부분을 우리가 몸짓부터 들어가 있죠. 자, 몸짓은 뭐 가리키기라고 하는 것으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구어적 촉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말로써 우리가 구어적인 리마인드를 제공해서 단서를 제공한다. 자, 시각적이라고 한다면 단계나 활동의 그림, 여기에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사진 등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시범은 학생이 모방하기 위한 그러니까 모델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링을 보여주면서 다음 단계를 시연하도록 하는 거고요.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체적인 촉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체적인 촉진이라고 하는 이 개입 정도가 부분으로 제공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다 신체적인 개입이 들어가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 신체적 촉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예시로 어깨를 톡톡 치기, 살짝 팔을 잡고 안내하기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신체적 촉진이라고 한다면 교사가 학생의 손 위에 손을 얹는 지원을 통해서 완전히 학생을 돕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손, 위, 손 안내법이라고 시각장애에서는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교수법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적 신체적 촉진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총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총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됐을 때에는
문제 자체가 이제 기본교육과정 측면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본교육과정이나 공통교육과정, 이 이제 좀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 공통교육과정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고등학교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래요. 자, 먼저 보니까 근거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20-249호에 근거해서 써라 라고 들어가 있죠. 자,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시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을 선생님들에게 드릴 때에는 점 한 개를 소문항 하나하나로 측정을 해서 1, 2, 3번으로 제가 답안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괄호 안에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니까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보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시간 배당 기준, 고등학교는 단위 배당 기준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1단위는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시간 배당 기준이라고 하는 이 표 자체도 예전에 시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초등에서.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번을 주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수정하시오라는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변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의 1단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기억.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1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이 탄력적인 운영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단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단 1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어디에만 들어가 있냐면 선택중심 교육과정에만 포함이 된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질문 자체에서도 1단위라고 이야기했고 1단위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예 명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떠올리셔야 될 때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떠올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해야 하는 수업량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Q2 한번 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기관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어렵다. 지적장애 학생이 다니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 문제 있죠.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문제가 바로 22년 초등특수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던 제재예요. 자, 지적장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으로 자, 이 봉사활동에 대한 하위 유형이 나오거든요.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자, 초등특수에서는 캠페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교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가족,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제일 위에 있는 영역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 즉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동봉진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자동봉진 4가지 영역에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영역이고 이 봉사활동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교내 및 가족봉사, 두 번째 지역사회 봉사, 세 번째 자연환경 보호활동, 네 번째 캠페인 활동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캠페인 활동은 인식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애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이 캠페인 활동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등에서 나왔던 제재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중등 선생님들 시험 보실 때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모르니 초등 특수나 유아 특수 제재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 다시 한번 꼭 보시고 들어가셔라 라고 제가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초특이나 유특 기출도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Q3 볼게요. 시각장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별로 교과금 필수 이수 단위를 서로 다르게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역시 고등학교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고등학교에서도 기본교육과정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답을 보니까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는 학생의 디귿과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금 필수 이수 단위를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 그리고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서 학생별로 다르게 교과금의 필수 이수 단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시도교육청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그 중등 특수 같은 경우는 총론 문제가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쪽에서 그리고 특히 선택중심 교육과정 쪽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교육과정에서 그동안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편성 운영이라고 하는 파트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던 그리고 뜸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외웠냐, 이 문장을 외웠냐, 외우지 않았냐 이런 측면을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습장애 문제예요. 자, 학습장애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기출 제재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기출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하나 살짝 얹어놓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을 하라고 했는데 가를 보니까요. 학습장애 학생 B를 위해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작성한 자, 답이 나와 있어요. 전략이 나와 있어요. 쓰기 과정적 접근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나는 학생 B가 작성한 장문 노트의 일부이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져 있네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고 했네요. 자, 지도 단계, 계획하기 단계예요.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쓰기 주제, 목적, 독자를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주제로 쓸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지, 그리고 독자는 어느 정도 연령대인지, 나랑 동일한 연령의 사람들이 읽는 책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쓰기를 위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쓰기에 대한 계획을 했으면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자, 초안을 작성을 할 때에는 글을 생성하고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초안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점에 보니까 글 내용에 집중해서 빠른 속도로 초고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제 초안을 작성을 했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를 보니 초고를 읽으면서 글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서 다듬는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내용에 중점을 두어서 다듬고
서로의 글을 비판적 시각으로 읽고 피드백을 한다. 즉 또래와 자신이 쓴 글이 아닌 다른 친구가 쓴 글을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친구가 쓴 글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단계는 내용 수정하기 단계예요. 그리고 편집하기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때 편집할 때는 우리가 초안 쓰기하고 내용 수정하기 단계에서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글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글을 다듬는 이런 작업이 들어갔다면, 즉 내용에 중점을 다듬는다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고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편집하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계적인 측면에 맞추어서 편집이 들어갑니다. 즉 맞춤법은 잘 맞게 썼는지, 그리고 구두점은 맞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편집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피드백 필요하다면 이제 교사의 피드백이나 국어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어사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의 피드백도 활용할 수 있다. 독자와의 공유예요. 마지막은 이제 발표하기, 게시하기 단계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게시하기 단계는 쓰기 결과물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장문 노트를 볼게요. 일주일에 3일을 쉴 수 있다면 월요일에 쉬면 좋겠다. 자, 여기에서는요. 쉴 수 있다면 월요일에 쉬면 좋겠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발음이 나는 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발음이 나는 대로 표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오류를 보이고 있네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오면 피곤하다. 그래서 월요일에 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화요일도 피곤하겠지만 화요일은 체육이 있어서 쉬는 것보다 학교에 오고 싶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보이고 있는 오류를 우리가 좀 찾아보자면 오류 유형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쓰기에서 오류 유형 세 가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의문 처리 오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문 처리 오류라고 한다면 발음이 나는 대로 표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나는 대로 표기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소리와 낮자의 교수법, 즉 파닉스 교수법을 통해서 의문 처리 오류를 교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표기 처리 오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표기 처리 오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리 나지 않는 대로 표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버린 경우예요. 이 예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음운 변동이 있죠. 우리나라 말의 가장 큰 특성이죠. 음운 변동. 그래서 이 음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소리 나는 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지 않는 대로 우리가 표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알려줘야 돼요. 뭐 국외음화라든지 아니면 동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형태 처리 오류가 있죠. 형태 처리 오류의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감과 어미를 구분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오류를 보이는 경우예요. 이런 학생들에게는 이제 형태소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야 되는데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못하는 의문 처리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점 볼게요. 가의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단계의 명칭을 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단계의 명칭은 우리가 내용 수정하기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줬고요. 가의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중심 활동을 밑줄 친 니은과 비교하여 한 가지 서술할 것. 자, 디귿에 들어갈 중심 활동을 써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고려할 것은 바로 니은에 해당하는 활동을 비교하셔야 돼요. 자, 디귿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찾아줬었죠. 근데 니은과 비교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안 쓰기하고 내용 수정하기는 내용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편집하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계적인 측면, 구두점이라든지 철자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나타난 철자 오류의 유형을 쓰고 그래서 우리 아까 음운 처리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줬죠. 자, 밑줄 치는 리을에 쓰기 유창성 값을 음절 단위로 산출해라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쓰기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쓰는 것으로 시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유창성 값을 구해라 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자,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과 정확성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유창성 값을 우리가 구해주려면 일단 전체 단어 수, 즉 여기서는 음절 단위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절 단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쓴 음절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밑줄 친 리을이라고 했으니까 리을만 우리가 조금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음절이니까 왜, 야, 하, 면, 토, 요, 일, 요, 를, 쉬, 고, 오, 면, 피, 곤, 하, 다. 자, 총 이 학생이 작성한 음절 단위는 19개예요. 자, 19개고. 자, 이 학생이 지금 틀리게 쓴 거를 우리가 빼주면 되겠죠? 자, 틀리게 쓴 거는 우리가 3개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몇 개? 그렇죠. 16개가 유창성의 음절 단위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제가 드렸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페이지를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에 관련된 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은요. 쓰기 과정적 접근에 대한 그 단서는 김혜화 교수님 책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단계를 먼저 볼게요. 2단계를 보면 문법이나 철자보다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계적인 측면보다는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면서 글을 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3단계 내용 수정하기에서도 내용에 초점을 맞춰 수정하자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수정하기에서는 초고를 다시 읽고 보충하고 다른 내용으로 바꾸고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하고 내용을 옮기는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번째 점 보시면 또래 교수를 사용한 수정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에서는 비판적인 읽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4단계 기계적 측면의 교정하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편집하기에 해당이 되는 단계죠. 자, 편집하는 단계예요. 쓰기의 기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교정한다. 그 예시가 철자 구두점 문장 구성이다. 그리고 역시 또래 교수를 사용한 편집하기 전략이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때 우리가 사용을 할 때에는 뭐 국어사전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피드백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표하기, 게시하기, 공유하기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창성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쓰기 형태를 평가하는 방법은 문자나 문장 부호들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이며 글자 형성과 읽기 용이성을 평가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유창성이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창성 정의 한번 볼게요. 학생이 작문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장이 점점 능숙해지고 점점 그 길이가 증가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쓰기의 유창성이다. 즉 속도와 정확성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문장이 점점 능숙해지고 점점 그 길이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창성은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낮자와 단어를 쓰는 속도가 매우 느린 학생은 특정 교과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교사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
단어 속에서의 글자, 문장과 문단 속에서의 글자, 산문 내에서 단어에 관한 유창성은 제한된 시간 안에 쓰인 글을 대상으로 하여 맞게 쓴 총 단어수, 정확한 단어수, 정확한 음절수, 정확한 철자수, 순서에 맞는 단어수로 보기로 한다. 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창성에 관련된 것은 총 단어수,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 맞는 단어 수까지 이렇게 우리가 유창성의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은요. 이제 이런 쓰기 유창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검사를 이제 바사검사, 즉 기초학습 기능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채점은 정량적인 평가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다라고 한다면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정량적인 평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정성적인 평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는 이제 질적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만족도에 대해서 보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총 음절을 채점을 해요. 아동이 쓴 글의 음절수를 모두 셉니다. 아까 제가 음절수를 모두 셌었죠. 그리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으로 색깔 있는 펜으로 오류를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때 오류 유형은 소리 나는 대로 생략, 대치, 삽입 4가지의 제한에서 오류를 계산하고요. 정확한 음절을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음절수에서 오류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아까 우리 총 음절수가 19개였죠. 그리고 오류를 보인 개수가 3개였어요. 그래서 유창성 값을 16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윤 교수님 책 말고요. 우리가 또 찾아본 책은 학회책이에요. 학회책에서는 이 정량적인 평가하고 정성적인 평가 이렇게 2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정량적인 평가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정확한 음절수의 계산식을 정확한 음절수는 총 음절수에서 오류 음절수를 뺀 값이다. 그래서 오류 유형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경우 삽입, 대치, 생략 등의 오류 유형에 따라서 기호로 표시를 한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도 한번 볼게요. 자, 정성적인 평가는 이제 정량적인 평가, 즉 양적 평가로 우리가 정보를 모두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가적인 평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를 정성적인 평가, 질적 평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질적 평가에서는 글의 형식, 조직, 문체, 표현, 내용, 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보셨으면은요, 선생님들이 A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문제들을 보니까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문제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한두 문제는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는 문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왜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로 구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7번부터 A형 7번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